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사와 번역이라고 하는 파트를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DNA 복제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전사와 번역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자, 전사와 번역이 뭐냐라는 건데, 자, 전사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그럼 보시면 DNA라고 하는 것이 두 가닥으로 좀 있죠. 자, 이것으로부터 RNA가 만들어지는 과정. 자, 이걸 우리가 전사라고 합니다. RNA가 만들어지는 과정. 자, 보면은 DNA는 두 가닥이고요. RNA는 한 가닥입니다.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5에서 3방향으로 RNA가 한 가닥이죠. 자, 그럼 RNA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가 전사, 트랜스크립션 이렇게 부릅니다. 트랜스크립션. 자, 그 다음 단백질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번역이라고 합니다. 자, 단백질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번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느냐? DNA는 네 종류의 염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종류의 염기. 자, 그래서 A, T, C, G 이 네 개 중에 하나가 있는데 mRNA도 똑같습니다. 네 종류의 염기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 A, U, C, G, 즉 DNA의 T가 U로만 달라졌을 뿐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전사라는 표현을 쓰죠. 복사한 것 같다. 복사해서 전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단 T가 U로만 바뀔 뿐입니다. G는 G죠. T가 U로만 바뀔 뿐입니다. 반면에 단백질은 20종류의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20종류의 아미노산은 저 염기와는 전혀 다른 애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번역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번역, 트랜슬레이션, 번역, 트랜슬레이션. 말 그대로 언어를 바꾼 것과 같습니다. 염기라는 언어를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언어로 바꾼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염기가 4개인데 20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려면 개수가 안 맞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조합을 만듭니다. 자, 그 조합이 코돈이라고 불리웁니다. 코돈은 3염기조예요. 3개의 염기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3개의 염기가 있게 되니까 3자리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때 염기는 4종류가 있으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4. 즉 첫 번째 자리에 4개 중에 하나, 두 번째 자리에도 4개 중에 하나, 세 번째 자리에도 4개 중에 하나. 그래서 64개의 조합이 만들어지죠. 자, 이것을 우리가 코돈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 코돈에 의해서 아미노산이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조합은 64개가 있는데 충분히 지정하고 남죠. 20개라는 개수를 충분히 지정하고 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번역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 DNA의 정보가 단백질의 정보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좀 중요한 사항이에요. 생명체의 유전 정보의 흐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무지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를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건 이거예요. DNA라고 하는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RNA를 만들 것인가, 즉 전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 것인가, 이게 우리가 관심이 있고요. 또 하나는 RNA라고 하는 애가 어떻게 단백질로 만들어질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먼저 전사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DNA가 두 가닥이라면 그 두 가닥 중에 한 가닥만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가닥을 우리가 주형 가닥이라고 적습니다. 영어로는 템플레이트.
얘들이 진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가닥이에요. 자, 그림에서는 지금 위에 가닥, 위에 있는 이 가닥이 진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가닥입니다. 자, RNA를 만들 때에는 두 가닥을 떨어뜨립니다. 자, 그리고 위에 가닥을 이용해서 RNA를 만들어요. 즉, 상보적으로 붙입니다. 그러면 5'과 3'이 서로 상보적이죠. 그리고 A라면 여기에 U, C라면 G 이렇게 붙게 되죠. 그렇다면 위에 가닥을 주형으로 썼을 때 밑에 가닥은 쭉 이어져 있게 된다면 5에서 3방향으로 RNA가 만든다고 했을 때 지금 이 그림처럼 RNA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사라고 하는 과정은 DNA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 한 가닥이 진짜 정보인데 주형 가닥이라고 불립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만들어낸 RNA, 이 RNA를 이용해서, 즉 코돈을 이용해서 단백질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때 RNA 종류는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여러 RNA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를 제공하는 RNA, 걔들을 우리가 mRNA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볼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유전자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봅시다. 자,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DNA 전체에서요, 부분들이 유전자입니다. 우리가 소위 유전자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죠, 일상적으로요. 야, 어떤 유전자가 좋다, 뭐 나쁘다 이런 말들을 사실 많이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DNA 내에서 특정한 부분들이 유전자입니다. 그리고 그 유전자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RNA를 만듭니다. 자, 어떠한 유전자는 RNA를 만들었고 단백질까지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부를까? 단백질 유전자. 단백질 유전자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mRNA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mRNA로부터 단백질의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코돈에 들어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어떠한 유전자들은 RNA까지만 만들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유전자들은 rRNA를 만든다. 즉, mRNA가 아닙니다. rRNA 유전자. 어떠한 것들은 tRNA 유전자. 이렇게 불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RNA라고 하는 것들이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단백질까지 만들 수 있는 것은 오로지 mRNA를 만드는 단백질 유전자에 국한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제 보시면요, 유전자의 구조가 지금 보이는데 얘도 유전자고요, 얘도 유전자예요. 그러면 두 유전자로부터 RNA를 만들 때 두 가닥 중에, DNA 두 가닥 중에 어느 가닥이 진짜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즉 주형 DNA가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유전자는 위에 가닥, 어떤 거는 아래 가닥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유전자 A는요 지금 이쪽 방향으로 전사가 된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유전자가 시작되는 부분은 프로모터라고 불리우고요, 유전자가 끝나는 부분은 전사 종결자라고 불립니다. 전사가 끝나는 부분. 그러면 전사 방향은 오른쪽 방향이에요. 반면에 유전자 B를 보게 되면 전사 방향이 왼쪽 방향으로 했습니다. 즉 얘는 프로모터가 오른쪽에 있고요, 왼쪽에 전사 종결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RNA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 가닥은요, 밑에 있는 가닥이 얘가 주형 가닥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유전자는 위에 가닥이 주형입니다. 즉 DNA는 두 가닥이 주형일 수도 있고 각각 주형이 아닌 반주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유전자마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유전자 하나하나만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가닥이 주형이냐 반주형이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해를 하자라는 겁니다. DNA가 두 가닥인데 한 가닥이 다 진짜 정보고 한 가닥이 다 가짜 정보야. 이건 아니죠. 유전자마다 진짜 정보가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자, 다음 얘기를 해봅시다. 그렇다면 자, 지금 이게 유전자예요. 전사가 되는 단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유전자입니다. 그러면 유전자가 시작되는 부분은 우리가 프로모터라고 부르게 되고요. 유전자가 끝나는 부분은 전사 종결자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러면 두 가닥 중에 한 가닥만이 진짜 정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에서는 밑에 있는 가닥이 이게 진짜 정보예요. 즉 밑에 있는 가닥이 주형입니다. 자, 여기 써 있죠. DNA의 주형 가닥은 밑에 가닥이에요. 그러면 두 가닥을 떨어뜨리고요. 떨어뜨린 DNA에 상보적으로 RNA를 붙이는데 그림에 보시면 아래 가닥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벌어져서 전사가 일어나게 되면 밑에 있는 가닥을 주형으로 해서 전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RNA가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그림 이해 가세요? 두 가닥의 DNA가 떨어지고 밑에 있는 가닥을 주형으로 전사를 했습니다. 자, DNA 가닥이 여기가 C, 아래가 G라면 밑에 가닥 RNA는 어떤 서열일까요? 당연히 C일 겁니다. 아래 가닥을 주형으로 써서 상보적으로 RNA를 만들었기 때문에 서열은 C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사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어디까지 전사가 되는 겁니까? 맨 끝까지죠. 전사 종결자라는 자리까지 전사를 하게 되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유전자 A, 유전자 B, 전사 방향 오른쪽. 그렇다면 두 가닥 DNA 중에서 아래 가닥이 주형 가닥입니다. 위에 가닥은 반주형 가닥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이름들도 더 적어놨습니다. RNA가 코돈이라는 진짜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RNA가 가지고 있는 진짜 정보에 반대되는 서열이기 때문에 밑에 것을 안티센스 가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물론 시험 문제에는 거의 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넌코딩 가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역시 잘 언급하진 않습니다. 왜요? 주형 가닥을 더 많이 쓰고요. 표현도 이렇게 썩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형 가닥이라는 용어를 잘 알아놓도록 하시고요. RNA 만들어낸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필기노트 쓴 친구가 잘못 적은 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 T를 적었네요. U를 적으셔야지, 그치? 즉 RNA이기 때문에 T가 없고요. U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사라고 하는 것은 프로모터 지역부터 전사 종결자라고 하는 지역까지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모터부터 전사 종결자까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유전자의 구조가 좀 더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원핵세포 유전자를 보면은 너무 혼동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원핵세포의 얘기를 좀 빼겠습니다. 그리고 진핵세포에 대한 얘기를 먼저 쭉 해드릴게요. 그래서 얘에 대한 걸로 먼저 좀 알아놓으시고 원핵세포는 좀 다르다는 것을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진핵생물의 단백질 유전자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진핵생물의 단백질 유전자. 그럼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이고요. 즉 mRNA를 만드는 유전자입니다. 프로모터라는 지역이 보이고요. 맨 끝에 전사 종결자가 여기 있습니다. 진핵세포의 전사 종결자는 폴리A 시그널이라고 부르는 자리거든요. 폴리A 시그널, 폴리A 첨가 부위, 즉 아데닌 뉴클레오티드 수백 개 첨가가 되는 그 자리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폴리A 시그널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폴리A 신호서열, 이 자리가 전사 종결자가 됩니다. 그럼 전사는 전사 개시 전부터 전사 종결전까지 전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코돈이라는 걸 적어놨는데 번역에 대한 얘기니까요. 이거는 잠깐 빼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해봅시다. 전사는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사가 될 거예요. 그럼 전사가 되게 되면 어떤 것들이 들어있냐면 그 내부에 엑손과 인트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엑손이란 건 뭐냐면 전사가 끝난 다음에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들을 엑손이라고 부르고요. 인트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사가 끝난 다음에 가공 과정을 거치게 되면 없어지는 애들, 이런 애들을 우리가 인트론이라고 합니다. 인트론은 전사가 돼요. 그런데 후에 전사 후에 가공이 될 때 제거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트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진핵세포라고 하는 것들은 유전자가 엑손과 인트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때 전사는 다 일어나는 거지만 인트론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사가 되고 나면 지워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원핵세포라고 하는 애들은 엑손과 인트론이 없습니다. 즉 전사가 되면 그대로 그냥 다 씁니다. 인트론처럼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굳이 진핵세포는 인트론을 갖고 있을까? 전사한 다음에 제거가 될 텐데. 자, 조합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생각하기에 원핵세포라고 하는 것보다 진핵세포가 훨씬 더 고등하잖아요. 고등하죠, 그죠? 네, 고등합니다. 왜 고등하게 되었을까? 유전자의 개수는 별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만들어내는 mRNA와 단백질의 숫자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등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진핵세포는요, 유전자 이렇게 하나가 있을 때 제거를 하는 과정에서 인트론과 인트론을 하나씩 제거를 해서 엑손 3개로 붙어 있는 애를 만들 수도 있지만 이걸 통째로 제거를 해서 인트론은 무조건 제거되는 겁니다. 특정한 엑손을 같이 제거하느냐가 추가되는 거예요. 통째로 제거를 해서 엑손 1번과 3번의 조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즉 진핵세포라고 하는 애들은 유전자라고 하는 게 제한적이다 할지라도 결국 전사를 한 다음 가공을 할 때 mRNA의 다양성을 나타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한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가세요? 이해 가십니까? 자, 원핵세포라고 하는 애들은 유전자가 엑손, 인트론에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만들어진 RNA가 한 종류일 것이고 그런 거 만들어낸 RNA 한 종류라고 하는 애들로부터 만들어지는 단백질도 결국은 한 종류입니다. 진핵세포가 엄청나게 고등한 생물이 됐잖아요. 왜 그렇게 됐어요? 유전자가 하나인데 mRNA가 여러 종류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럼 제가 좀 목이 안 좋아서 오늘 발음한 게 조금 딱딱할 수도 있는데 안 그러면 제가 목이 좀 잠기기 때문에 목 감기가 좀 걸려서 이 좀 약간 딱딱하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다시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진핵세포 유전자, 엑손과 인트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사가 될 때에는 둘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사가 끝난 다음에 저 인트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거가 될 수가 있죠. 인트론이 제거될 때 특정한 엑손까지도 같이 제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유전자로부터 만들어지는 RNA가 여러 종류가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진핵세포가 고등해질 수 있는 다양한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큰 장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전사가 되는 모습을 역시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내용도 우리가 뒤에 가서 전사 조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진핵세포의 전사 조절 방법인데요. 이건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게요. 자, 이제 전사의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사의 과정입니다. 자, 먼저 원핵세포입니다. 세균들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 전사의 과정은
복잡하기가 좀 더 복잡해질 뿐 원핵세포나 진핵세포나 아주 큰 차이는 없어요. 우리가 그 특징을 좀 이해하셔야겠습니다. 자, 먼저 원핵세포라고 하는 것들은 프로모터라는 지역에 RNA 중화표소가 직접 붙는데 한 종류밖에 없어요. 재밌는 일이죠, 사실은요. 프로모터에 RNA 중화표소가 붙어서 전사를 하는데 유전자가 많거든요. 근데 유전자가 많은데 RNA 중화표소가 한 종류밖에 없어요. 그럼 RNA 중화표소라고 하는 게 유전자가 분명히 다른데 프로모터도 다를 텐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가 다 붙느냐라는 거죠. 그죠? 누가 필요할까요? 예. 도와주는 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RNA 중화표소가 한 종류인데 어떻게 여기저기 다 붙어요. 그래서 전사 활성제라고 하는 애들이 있죠. 얘들의 종류가 다양하죠. 그래서 전사 활성제라고 하는 애들이 각각 다른 유전자들에 붙을 수가 있고요. RNA 중화표소를 야 일로 와 땡길 수가 있고요. 전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유전자가 다른데 전사 활성제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붙을 수가 있고요. RNA 중화표소들을 한 종류밖에 없어요. 물론 많이 있겠지만 한 종류밖에 없어요. 숫자는 많아도 불러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사 활성제라는 애들, 특히 전사인자라고 이제 부르는 통칭인데요. 그들 중에 전사 활성제라는 애들의 역할에 의해서 전사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사인자다라고 합니다. 트랜스크립션 팩터. RNA 중화표소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전사인자라고 하는 애들 중에 가장 유명한 애가 전사 활성자. 전사 억제자. 어려운 말 아니죠? 전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애들과 전사를 억제시킬 수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전사를 촉진하거나 전사를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얘들의 종류가 다양한 거죠. 전사 활성자라고 하는 애들이 있으면 전사가 일어나고요. 전사 억제자가 있으면 전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전사 활성자라고 하는 애들이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상황에 나타나는 거고요. 그때 특정한 유전자를 전사시킵니다. 반면에 전사 억제자가 있으면 그 특정한 유전자의 전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이 상황은 진핵세포도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좀 복잡할 뿐이에요. 하나의 유전자를 전사시키는데 원핵세포는 전사 활성자가 하나 필요해.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진핵세포의 유전자는 전사 활성자의 종류가 10개 필요해요. 10개. 그만큼 다양한 거죠. 전사 활성자가 어떤 종류로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유전자가 붙을지가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잠깐 여러분 앞에서 제가 그림 나중에 좀 부정한 거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전사 활성자와 전사인자들이 붙어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RNA 중화표소입니다. RNA 중화표소가 붙기 위해서는요. 프로모터 지역에 얘가 와서 이렇게 붙기 위해서는요. 전사 활성자라고 하는 애들이 이렇게 많이 어울러져 있어야 돼요. 그런 애들이 이렇게 DNA에 붙어서 RNA 중화표소를 불러오면 전사가 되고요. 그런 애들이 불려오지 못하면 그럼 전사가 되지 않습니다. 즉 전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는 전사인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RNA 중화표소라고 하는 애들의 종류가 한 종류이지만 어떻게 됩니까? 전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유전자별로 결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진핵세포 보십시오. 좀 더 복잡하게 적어놨죠. 자, 프로모터 지역입니다. 프로모터 근처. 전사인자들이 결합을 하면 RNA 중화표소가 불려오는 거예요. 자, 원핵세포는 RNA 중화표소가 한 종류였는데 진핵세포는 RNA 중화표소가 세 종류인 게 차이점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RNA 중화표소가 세 종류 있지만 자, 여기요. 자, 이거 RNA 폴리머레이즈인데 이 친구가 또 오타. 자, RNA 폴리머레이즈가 RNA 중화표소가 세 종류가 있을 때
역시 mRNA를 만들어내는 것은 단백질 유전자를 전사하는 것은 한 종류입니다. RNA 중합효소 2번이라는 애죠. 그럼 얘가 결국은 한 종류가 단백질 유전자를 전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RNA 중합효소들은 다른 RNA들을 만들죠. rRNA나 tRNA 같은 것들을 만듭니다. 그럼 역시 똑같아요. 진핵세포의 경우에도 mRNA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RNA 중합효소 2번이라고 하는 애가 필요한 건데, 이 RNA 중합효소 2번이 전사를 할 때 전사 인자들이 잘 어우러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사 인자들을 여기 표현했죠. 기본 전사 인자, 전사 활성자, 전사 억제자. 이런 애들을 중간에서 이렇게 딱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매개단백질.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놈 둘이라고 그랬죠. 기본 전사 인자는 전사를 할 때 꼭 필요한 애들이에요. 없으면 전사가 안 돼요. 역설적이게도 그렇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얘들이 없으면 전사가 안 되니까 전사가 될지 안 될지를 결정한 요소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들은 있어야 무조건 전사가 돼요. 전사를 될지 안 될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전사 활성자의 종류가 다양한 겁니다. 기본 전사인자는 무조건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요. 모든 유전자의 전사에 필요한 거니까, 모든 유전자의 전사에 필요한 것은 어느 유전자가 전사가 될지를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전사 활성자라고 하는 애들이 종류가 다양하고요. 전사 활성자라고 하는 애들이 어느 유전자가 전사가 될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전사 억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사 억제자라고 하는 애들이 어느 유전자를 전사 못하게 할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왜? 다양하니까. 알겠죠? 다양하니까. 자, 그럼 이제 전사라는 게 이제 일어났습니다. 어디까지 가나 볼까요? 자, 전사가 일어나고요. 이렇게 두 가닥의 DNA에서 RNA 중합효소가 전사를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사되는 방향은 지금 그림 보시면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방향이에요. 프로모터가 왼쪽에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전사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RNA도 매우 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mRNA라고 합시다. 얘가 매우 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밑에 가닥은 주형 DNA일 겁니다. 위에 가닥은 반주형 DNA입니다. 밑에 가닥을 주형으로 해서 RNA를 만드는 모습이에요. RNA 폴리머레이즈가 오른쪽까지 지금 갔을 때 또 다른 RNA 폴리머레이즈가 또 붙어서 전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프로모터의 세기라고 표현하는데, RNA 중합효소가 잘 붙느냐 못 붙느냐에 대한 표현이에요. 프로모터의 세기, 즉 프로모터를 표현할 때 스트롱 프로모터, 위크 프로모터라고 표현하거든요. 즉 스트롱 프로모터라고 표현하면, 강한 프로모터라고 표현하면 RNA 중합효소가 잘 붙는다라는 겁니다. 위크 프로모터라고 표현하면 그때는 RNA 중합효소가 잘 못 붙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강한 프로모터를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RNA 중합효소가 잘 붙으니까 전사가 잘 됩니다. 즉 전사되는 RNA의 숫자가 많은 거예요. 소위 전사량이 많다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위크 프로모터라고 표현하게 되면 RNA 중합효소가 잘 붙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RNA 중합효소가 잘 붙지 못하니까 전사가 잘 안 됩니다. 즉 전사량이 적죠. 이해 가세요? 자, 이번엔 종결인데 종결은 정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원핵세포와 진핵세포가 다르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원핵세포에서의 종결은 RNA가 전사된 다음 만들어지는 헤어핀 구조. 우리 여러분 머리핀 있죠? 머리핀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머리핀. 그래서 머리핀과 같은 구조가 여기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이고요. 이 뒤에 보면은 U가 여러 개 붙어 있는 모습이 특징이에요. 이게 나오면 떨어집니다. 자, 또 하나는 로 팩터라고 불리우는 단백질에 의한 종결이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인데 원핵세포에서는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전사의 종결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진핵세포는
폴리A 시그널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전사가 되고 나오는 폴리A 시그널이 있을 때 전사 종결시킬 수 있는 애가 와서 붙어서요,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둘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사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전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과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DNA로부터 어떠한 DNA가 주형으로 쓰여서 어떠한 RNA가 만들어지는가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주형이라고 하는 주형 DNA를 여러분한테 말을 해줍니다. A, T,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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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렇게요. 그럼 이 주형 DNA로부터 전사가 됐어. RNA가 뭐가 만들어지니? 라고 물어보면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RNA는 3' A니까 뭐예요? U, A,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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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O'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RNA를 적을 때나 DNA를 적을 때 한 가닥만 적으면 우리가 약속을 하잖아요. 무조건 5'에서 3' 방향으로 적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야 될 정답은 이게 아니라 5'에서 거꾸로 적으면 U,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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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U. 제가 거꾸로 적었죠? 이 방향을 거꾸로 적었습니다. 이렇게 적어야 정답이 되는 거죠. 물론 시험 문제에는 5'부터 3' 방향으로 적을 수도 있고요. 3'부터 5'을 적을 수도 있을 겁니다. 대개는 5에서 3방향으로 적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험장에서는 이제 어느 것이 맞는지는 찾으셔야죠. 그렇죠? 자, 이해가시죠? 자, 앞에 있는 그림은 헤어핀 구조, 원핵세포에서 전사의 종결이 일어날 때 종결자의 그림을 그려놨고요. 그 다음 그림은 진핵세포입니다. 폴리A 사이트가 있고요. 이 지역을 지나가게 되면 전사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암호 같은 그림인 것 같은데 얘는 지금 RNA 폴리머레이즈 2번이고요. 여기에 이제 종결을 할 수 있는 단백질들이 붙어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런 그림들을 이제 보고 사실은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자, 원핵세포에서의 유전자 상세 구조. 제가 오페론 할 때 이거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지금은 좀, 요 그림은 넘어가십시다. 이거 좀 보지 마십시오. 자, 진핵세포에서의 상세 구조. 이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프로모터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두 가닥의 DNA가 있을 때 둘 중에 하나만이 진짜 정보입니다. 자, 밑에 거를 진짜 정보라고 해야 돼요. 왜요? 프로모터가 이쪽에 있고요. 뒤쪽에 전사 단위가 있으면 전사는 이 방향으로 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RNA가 만들어질 때에는 5', 이렇게 3' 방향으로 이렇게 RNA가 밑에 가닥을 주형으로 만들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밑에 가닥을 우리가 주형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RNA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RNA는 엑손과 인트론이 다 있는 거죠. 그러면 전사가 되었을 때 만들어진 이 RNA는 현재 엑손과 인트론이 다 있습니다. 1차 전사체라고 부르죠. 그럼 1차 전사체를 가공을 해요. 그럼 전사가 끝난 다음 가공하니까 전사 후 가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전사 후 가공 과정이 일어나는데 그때 1번과 2번과 3번과 4번의 엑손을 조합해서 붙이는 거죠. 그때 1, 3, 4의 조합으로 붙였고 얘는 1, 2, 4의 조합으로 붙였습니다. 그럼 이 양쪽의 RNA는 서로 다른 애들이죠. RNA 1번과 RNA 2번 다른 애들입니다. 그럼 번역이 일어나면 당연히 다른 단백질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진핵세포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진핵세포는 유전자가 한 개인데 유전자가 한 개거든요. 그런데 mRNA가 여러 종류예요. 유전자 하나로부터 여러 종류의 mRNA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진핵세포라고 하는 애들은 당연히
고등해질 수 있었습니다. 즉 다양한 그 유전자들을 만드는 것과 같죠. 그래서 훨씬 더 다양한 도구들, 단백질들을 만들 수가 있었고 결국 환경에 적응하기가 훨씬 더 쉬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뭐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표현을 지금 해놨는데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유클레오티드, 첫 번째 염기를 의미합니다. 즉 전사되는 방향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염기, 첫 번째 유클레오티드죠. 플러스 100 하면요. 100번째 염기, 100번째 유클레오티드. 거꾸로 이 전사가 되는 데로부터 하나씩 앞으로 갈 때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100이면 전사가 시작되는 데로부터 앞쪽으로요. 100번째 해당하는 거다. 마이너스 200. 전사가 시작되는 지점부터 200개 앞에 있는 거죠. 자, 뭐 이런 표현도 한번 우리가 익혀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해세포에서는 mRNA를 각각 따로따로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왜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할까요? 유전자의 개수가 제한적인데 단백질을 다양한 종류로 만들 수 있다. 그거 엄청난 일입니다. 다양한 환경에 적응해 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하나의 유전자가 여러 가지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은 또 좋은 거죠. 우리 멀티플레이어들 뭐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박지성 선수가 잘 뛰어다녔잖아요. 그리고 퍼거슨이라는 그 감독이 이 친구를 이제 워낙 좋아했죠. 멀티플레이어잖아요. 수비도 했다가 미드필더도 했다가 심지어 공격도 하고 골도 넣었으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런 거죠. 쓰임새가 많다. 결국 하나의 유전자가 여러 개로 쓰일 수가 있다는 장점이 나오죠. 저희 기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심장, 또는 간, 또는 눈 이런 게 기관이에요. 기관별로 유전자가 다른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쓰임새가 좋잖아요. 유전자 하나 갖고도 여러 개의 쓰임새를 할 수가 있죠. 진핵세포가 고등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저걸 가능하게 하느냐라는 거죠. 그럼 이제 그 기작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또 하나 중요한 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진핵세포의 전사 후 가공이라는 파트인데 mRNA에 대한 가공입니다. 즉 RNA들은 종류가 많습니다. 많아요. 그 중에 mRNA의 가공을 보는 건데요. 다른 RNA들도 있죠. 그런데 그건 우리가 관심이 지금은 없고 mRNA만 지금 있습니다. 자, 그래서 mRNA의 가공 과정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진핵세포만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엑손만을 조합을 할 때 어떻게 조합을 이제 여러 단계를 할 수 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명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기작을 메커니즘을 정확히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용어들을 이제 알아가자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이건 진핵세포가 갖고 있는 mRNA를 만들 때 진핵세포가 갖고 있는 전사 후 가공 과정입니다. 자, 먼저 이점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의 유전자에서 여러 종류의 mRNA가 생성됩니다. 다양한 단백질 만드는 거죠. 자, 가공을 할 때 첫 번째 5' 캐핑, 3' 두 번째 폴리A 테일링. 하나의 mRNA에 양 끝에 표시를 해준 것과 같습니다. 5'과 3' RNA가 있을 때 5' 쪽 앞쪽, 3' 쪽 뒤쪽, 앞쪽을 캐핑, 그죠? 앞쪽 마개를 씌우는 거고요. 3'의 테일링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RNA가 만들어진 다음에 양쪽에다가 무언가 조작을 해놓는 거예요. 그럼 이 조작을 해놓게 되면 원래 RNA가 되게 불안정한 분자고 잘 분해가 되는 분자인데 이 두 개의 표시를 해주게 되면 보호하는 애들이 와서 붙습니다. 그래서 얘가 잘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RNA 안정화. 즉 전사가 되자마자 번역을 한다. 사실은 좋은 일입니다.
왜냐면 전사가 되자마자 어차피 번역하려고 한 건데 바로바로 해야죠. 실제로 원의 세포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진의 세포는 핵 안에 DNA가 들어있고 그 DNA를 RNA로 만들고 그 RNA를 밖으로 빼내서 이 RNA를 단백질로 만드는 일을 결국 세포질에서 하게 되어 있죠. 핵이 아니라 세포질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네요. RNA를 만들고 밖으로 빼내서 번역할 때 시간이 걸립니다. 30분 이상. 그럼 RNA가 분해가 될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호를 하는 거다. 그래서 5' 쪽에 캐핑이라는 걸 하고요. 3' 쪽에 폴리 테일링을 해서 보호를 합니다. 또 이 양쪽이 캐핑이 되어 있고 폴리 테일이 있을 때에만 핵 밖으로 나가고 핵 밖으로 나간 다음에는 번역이 된다. 즉 얘들이 번역이 되려면 이 양쪽이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상당히 안정적이죠. 만약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번역을 하지 않습니다. 끊어졌다. 끊어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정확하게 해야 할 것만 번역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캐핑이라고 하는 것과 폴리 테일링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mRNA를 단백질로 만드는데 필요한 과정이 될 수가 있죠. 자, 안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핵 안에서 스플라이싱이라고 하는 전사 후 가공이 일어납니다. 자, 이것은 인트론을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은 인트론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인트론을 제거하게 되면 mRNA의 다양화가 나타나죠. 그리고 그것을 끝낸 다음 핵 밖으로 방출하는 겁니다. 사실 핵 밖으로 방출되는 것은 이거는 뭐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스플라이싱의 큰 특징은 mRNA의 안정화죠. 자, 세부적인 것을 적어놨는데 5' 캐핑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러한 구아닌 뉴클레오티드를 5' 끝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게 아닙니다. 새롭게 붙인 거죠. 자, 3' 폴리 테일링 3' 쪽에 아덴 뉴클레오티드를 수백 개 붙이는 겁니다. 이게 지금 폴리 테일이라고 적었죠. 아데닌 뉴클레오티드를 수백 개 첨가합니다. 즉 원래 없던 건데 붙인 거죠. 자, 스플라이싱이라는 걸 보겠습니다. 자, 스플라이싱이라고 하는 것은 인트론을 제거하는 겁니다. 자, 인트론을 제거할 때 특정한 엑선도 제거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선택적 스플라이싱이라고 얘기합니다. 선택적 스플라이싱. 자, 보시면 엑선이라고 하는 것과 엑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가운데 있는 게 인트론인데 인트론의 앞쪽에 스플라이싱 수용부라고 부르는 자리가 있습니다. 인트론의 앞부분에 스플라이싱 수용부, 뒷부분도 스플라이싱 수용부, 가운데 부분도 스플라이싱 수용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트론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부위가 스플라이싱 수용부인데 이 부분에 결합을 하는 단백질이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snRNP라고 불러요. snRNP라고 부릅니다. 스몰 뉴클리어 RNA 그다음 프로테인, 작은 핵 안에 있는 RNA와 단백질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snRNP라고 하는 애들이 지금 붙었다라는 거고요. 그럼 애들이 서로 붙죠. 그러면 그 덩어리가 만들어지는데 그 덩어리를 우리가 스플라이시오점이라고 부릅니다. 네, 자, 스플라이시오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스플라이시오점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저러한 인트론 부위 제거가 되는 거죠. 자, 잠깐 제가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여기 박테리아 세포는요, 즉 원의 세포는요, 전사와 번역만 일어나지 가공이 없습니다.
반면에 진핵세포는요, 전사도 일어나고요, 전사 후 가공도 일어나고요, 번역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린 여길 이 과정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전사 후 가공이 끝난 RNA 보여줍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은 이것은 전사 후 가공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1차 전사체라고 부릅니다. 전사가 됐는데 아직 가공이 되지 않았다. 1차 전사체. 이런 애들은 엑손과 인트론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사가 되었을 때 인트론이 전사가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인트론이 전사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인트론은 전사가 당연히 되는 겁니다. 엑손도 전사가 되고요. 그런데 인트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인트론이 제거가 된 모습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가 성숙한 머추어 RNA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애들은 오프라인 캐핑, 그 다음 폴리테일링이 되어 있고, 인트론이 제거가 되었죠. 인트론이 제거가 된 상황인 거죠. 자, 우리가 코돈이라고 하는 것들을 뭐 읽는 거라든지 내부의 구조를 읽는 것은 번역까지 좀 본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인트론 제거된 것까지만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림 보시면 DNA는요, 엑손과 인트론 다 있고요. 1차 전사체는요, 엑손과 인트론이 다 있습니다. mRNA를 만들 때 스플라이싱이 선택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적 스플라이싱, 얼터네이티브 스플라이싱이라고 표현합니다. 양쪽으로 다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달라졌죠? 달라졌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볼 수 있다. 이해가십니까? 자, 이러한 snRNP가 이런 스플라이싱 수용 부분을 인식을 해가지고요, 서로 붙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스플라이 CO 스플라이 CO점이라고 부릅니다. 스플라이 CO점. 이게 형성되면 이런 인트론들을 제거하는데 특정한 엑선까지도 제거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전사 후 가공이라고 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이 과정은 원핵세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진핵세포가 갖고 있습니다. 스플라이싱이라는 게 일어났을 때 선택적 스플라이싱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mRNA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진핵세포의 특징입니다. 진핵세포가 고등해질 수 있는 그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항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번 시간에 배운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도 뭐 상당히 경직된 분위기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니까 제가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또 제가 좀 목 상태도 좀 안 좋아서 사실은 약간 딱딱한 듯이 강의했는데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잘 이해하시고 정리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 제가 번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드릴게요.